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촉진, 일탈. 자, 촉진하는 것을 일탈한다. 일단 일탈한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자, 합법적인 판매 촉진이 아니라 그 촉진이 이 촉진이었네요. 자, 아닌 녀석들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을 촉진, 일탈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제 전환이라는 것은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출하는 고정 금액을 공제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점률은 고객들의 내점 확률이겠죠. 자, 점퍼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유입률을 우린 내점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촉진 광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단기간에 직접적인 효과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촉진 광고입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자, 단기간에 직접적인 효과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촉진 광고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 사람인이죠. 자, 고객이 직접 홍보에 참여한다라는 뜻이다. 요거는 요 개념 그대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파일럿숍, 안테나숍 이렇게 되는데 우리 방송도 뭐 파일럿 방송이다 하는 거 있죠. 고객의 반응이 안 좋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빨리 파악하려고 만드는 숍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업셀링입니다. 올리다죠. 자, 셀링, 파는 것을 올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보다 더 비싼 제품을 사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업셀링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교차 판매는 뭐냐면은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에 추가 제한을 하여서 다른 제품도 사게 유도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전 시간에 크로스 머천다이징 기억하시나요? 이거 넥타이 사러 왔다가 셔츠도 사게 만들겠다는 거죠. 샴푸 사러 왔다가 린스 사게 만들겠다. 이런 크로스 셀링이다. 이렇게 표현되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럭스토어, 마약이 아니죠. 자,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복합 점포를 드럭스토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드럭스토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본에 왓슨인가요? 스펠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왓슨 드럭스토어죠. 그리고 전문 할인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문화하여 깊이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 깊이가 있다, 물건에 깊이가 있다, 전문적인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 할인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카메라 매장, 카메라 매장이 전문 할인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원제 도매 클럽입니다. 일정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는 할인된 정상 제품을 판매합니다. 자, 우리 코스트코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형마트 항시 염가 전략 EDLP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봤는데 EDLP의 목표는 뭐다?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같이 떠올려 주시고요. 자, PB 무상표 상품들을 포함한 고회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대형마트의 특징이다. 그리고 1차 자료는 자, 직접 수집한 정보예요. 자, 2차 자료는 그러면은 이제 수집된 정보기는 한데 다른 목적으로 조사를 했더라도 내가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통계, 판매, 매출, 비용, 요거 우는 통계원에 가면은 모든 정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어디다 쓰는 거는 자유죠. 내가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순간 2차 자료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EDLP 자주 나왔었죠. 자주 나오는 건 뭐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항상 싼 값으로 팔겠다는 전략이고요. 수입보다는 점유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샘플, 신제품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샘플이라고 합니다. 신제품과 똑같은 품질의 상품을 주는 것이 샘플이에요. 자, 쿠폰은 뭐냐? 신제품의 사용, 반복 구매를 하기 위해 촉진하는 거예요. 쿠폰은 아직 물건을 준 건 아니죠. 자, A란 물건 샀어요. A 물건 사면은 다음에 사실 때 500원 할인해드리는 쿠폰을 드려요. 또 사라는 거죠. 자, 이게 쿠폰의 개념이고요. 자, 가격 할인 패키지 보겠습니다. 가격 할인 또는 제품의 양 증가, 또는 묶음 판매 등이 가격을 할인해주는 패키지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적 기법. 자, 이런 토론, 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사용자의 경험이나 견해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사용하시 정성적 기법이다. 반대로 보면은 정량적 기법. 같이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앞서 다 봤던 내용들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격자형 레이아웃과 자유형 레이아웃인데 이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외워주시고 나머지 반대되는 개념을
이용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격자형 레이아웃 보겠습니다. 자, 진열 기구들이 직각 상태로 되어 있어요. 뚝뚝 끊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장 진열의 구조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재고 및 안전 관리가 용이합니다. 눈에 딱 보이니까 파악이 쉽죠? 통로 낭비가 가장 적고요. 반복적으로 상품을 진열하면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나 적용할 수 있으며 건물 코스트가 낮아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격자형 레이아웃을 쓰니까 물건 진열을 하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한 평에 격자형으로 하면은 물건을 30개 진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한 평에 대한 공간에 대한 효율이 좋아진다. 그러면 건물 코스트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로 낭비가 적어서 면적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 건물 코스트가 낮춰질 수 있는 이유죠. 자, 그리고 많은 상품 진열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럼 자유형 레이아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자, 먼저 진열기구, 비품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어요. 제품 진열 공간이 적어요. 제품당 판매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원래 한 평에 30개 깔던 거를 막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10개밖에 못 깔아요. 그러면 제품 단가가 공간에 차지하는 비율 비해서 적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동 구매와 자유로운 쇼핑을 유도하려는 장점이 있구나. 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세제 어딨어 찾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충동 구매를 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쇼핑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형 레이아웃은 패션 지향적인 점포에도 많이 사용하면 좋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용품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편의품, 선매품, 전무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점점 비싸져요. 편의품, 집약적 유통 경로를 가진다. 자, 요거 그냥 외워두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자, 편의품은 우리가 자주 사죠. 치약, 휴지 이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구매를 해요. 그렇다는 것은 편의품을 파는 곳은 상권이 좁아요. 그렇겠죠? 자, 대량 생산이 잘 맞습니다. 이래서 대량 생산해서 많이 뿌려야겠죠? 휴지를 필요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낮은 단가와 낮은 마진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있고요. 고객이 주변에 다 모여 있어요. 상권 밀도는 높지만 상권 범위는 좁다. 잡아보시면 되고요. 선매품으로 갈수록 이제 상권도 넓어집니다. 볼게요. 자, 선매품은 앞에 선이니까 선택적, 선매품 선택적 유통결로다. 자, 낮은 구매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랑 편의품이랑 비교적 낮은 구매 빈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하러 와요. 왜냐하면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 이제 가격이 비싸지기 시작해요. 막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요. 질문도 많이 하고요. 인터넷으로도 조사를 많이 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사지도 않는데 굳이 막 대량 생산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대량 생산이라 하면 우리 휴지랑 비교해 봤을 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문품으로 가면 전속적 유통경로, 전전 유통경로다 보시면 되고요. 가장 낮은 구매 빈도를 가져요. 왜? 전문품이니까 비싸요.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고요.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 게 전문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선매품보다 더 많은 계획과 시간, 노력을 투자합니다. 더 비싸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막 멀리서 와요. 잘 안 팔리니까 여행을 떠나서 오는 거죠. 구매 여행을 떠나서 옵니다. 그래서 상권의 밀도는 낮지만 상권의 범위는 가장 넓은 것이 전무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편의품, 선매품, 전무품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비자가 구매 행동 유형이 있는데 관여를 어느 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구매 행동 유형이 달라지더라 보는 건데요. 자, 먼저 고관여 구매 행동입니다. 관여를 많이 해요. 복잡한 구매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고관여 소비자들이 처음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혹은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관여를 상품에 많이 합니다. 자, 왜? 물건이 비싸요. 고관여 구매 행동을 한 경우는 뭐가 있다 그러면은 전문품과 선매품을 살 때는 고객들이 많이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초 구매하는 경우 왜 관여를 해요? 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관여가 적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화를 감소하기 위한 구매 행동을 하는데요. 반복 구매를 하거나 이제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작은 경우에
굳이 관여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관여 행동은 반대겠죠.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치약이 다 떨어졌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이번엔 저거 사볼까, 이번엔 저거 사볼까.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작은 거죠. 치약이란 기능은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매 행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 사보고 이것저것 한번 다 써보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상품 차이가 큰 경우다. 내가 저번에 이런 샴푸를 써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 탈모 방지 샴푸를 한번 사볼까? 야, 근데 이거는 효능이 더 좋대 라는 거죠. 자, 치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품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사고요. 상품 차이가 크다, 뭐 예를 들어서 탈모인들에게는 사실 탈모 샴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저도 탈모가 조금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나한테 맞는 샴푸를 빨리 찾는 게 좀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여를 또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이런 구매, 수요 예측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기법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델파이 조사법이에요. 자, 델파이. 자, 아주 맛있는 파이는 아니고요. 자,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지적 예측 방법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가지고 핵심, 별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분석하는 정성적 조사 기법이다. 자, 그래서 델파이 조사법은 딱히 논리는 없어요. 그냥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통계학과 교수님, 저희 가게에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 갈 것 같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조사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는 게 핵심인 조사법이 델파이 조사법입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받으면 패널 동의법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계열 분석 방법입니다. 시간의 흐름이죠. 자, 일, 월, 주, 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고 다양한 변수, 시차 등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모형화할 수 있다라는 정량적 기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5개년 우리 유통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험 합격하려면 5개년 기출문제 돌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왜 시계열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나오는 문제들은 잘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들은 진짜 100점 방지 문제로 한두 문제씩 나오더라 라고 이런 통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시계열 분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박스 젠킨스 방법입니다. 자,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접합시켜서 수요를 예측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설명은 더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교재 같은 거 보시면 시계열 플러스 데이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정보들을 조합을 해보니까 조금 더 수요가 구체적으로 통계가 작성이 되더라 라는 게 박스 젠킨스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산 모형 방법 볼게요.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수요 예측을 하거나 과거 데이터의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 초기 데이터만 있다? 그러면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내가 신제품을 만들거나 신기술을 내가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인기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정보 데이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초기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신기술 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 확산 모형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례 유추 방법입니다. 유추. 자, 유추법 바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유사한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예측하는 거죠. 자, 유추법은 우리가 신규 점포 들어설 때 기존 점포들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제품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유출해서 비슷한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 잘 팔렸어? 잘 안 팔렸어. 그럼 그거 만들지 말자.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게 사례 유추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도매상의 형태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자 도매상, 상인 도매상, 대리인, 브로커, 수수료 상인. 요거 5개만 그냥 외워두셔도 돼요. 도매상의 형태는 이 5가지가 있더라. 외우셔도 되는데 조금 외우기 용이하게 설명을 간단히 써놨습니다. 자, 제조업자 도매상은 수요자에게 약간의 가공을 해서 공급하는 도매상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금 가공을 한다. 라벨도 좀 바꾸고 아니면 좀 묶어서 상품도 제공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자 도매상이다 보시면 되겠고, 상인 도매상은 그냥 가장 전형적인 도매상이에요.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알게 되는 그런 도매상 이미지 있죠.
그분들입니다.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당연한 얘기죠. 자, 제조업체 또는 소매상과 관련 없는 독립된 사업체다. 그냥 도매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리인은 제조업체와 공급자를 대신해 제품을 팔아주는 사람을 우린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접선시켜주고 거래를 하게끔 역할만 해주는 협상자예요. 그리고 수수료 상인은 생산자의 위탁으로 상품을 받고 신용을 제공해서, 신용이라 하면 여기서 금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을 제공해서 상품을 전달하거나 상품을 받고 상품화 계획과 촉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주거나 받거나만 하고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를 하고 어떻게 촉진을 할 것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수수료만 받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수수료 상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푸시 풀 나오는데 요게 2022, 3년도까지는 꼭 잘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거를 좀 확장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푸시 전략 보면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물건이 시작되는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좀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자, 물건의 시작은 어디예요? 제조죠. 일단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제조업자부터 쭉 미는 거예요. 제조업자부터 도매상, 유통업자가 중간에 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매상, 소비자에게까지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빨리 좀 많이 좀 팔아주세요. 이거 좀 팔아주세요. 팔면은 대신 인센티브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판촉을 하는 게 푸시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조업자가 푸시를 계속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판촉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빨리 팔아주세요. 인센티브 드릴게요. 자, 그럼 제조업자가 일단 먼저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통업자도 우리도 광고 좀 할까? 영업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촉 비중이 중간 업장이 중간상에서 많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업재 시장에서 쓰면 좋다라는 걸로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풀 전략은 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조업자예요. 시작은 제조업자예요. 역순으로 최종 이제 소비자죠. 말 그대로. 그렇죠. 돈을 내는 사람은 결국 소비자예요. 자, 제조업자 소비자 순으로 바로 판촉을 때려버린 겁니다. 자, 광고죠. 자, 이거 광고나 이벤트 콘테스트로 이제 내 브랜드를 그냥 널리 알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삼림호빵 있죠. 광고를 바로 해요. 삼림호빵이 뭐 유통업체나 좀 물건 더 팔아주면 우리 호빵 많이 홍보해주면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더 드릴게요. 덤핑은 물건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냥 소비자한테, 삼림호빵, 찬바람이 따스하게. 찬바람이 따스하진 않죠.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호빵을 드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역으로 가는 거예요. 소매업장에게 저 호빵 사러 왔는데 호빵 없어요? 그러면 소매업자가 없는데? 잠시만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도매업자한테 호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수요들이 쌓여서 제조업자한테 도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바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호빵을 찾게 만드는 게 바로 풀 전략, 땡기는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바로 소비되는 소비자 시장에서 쓰기가 좋다라는 걸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랑 풀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언제 어떻게 조금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산업재 시장에서는 푸시 전략을 하는 게 좋겠고 소비재 시장에서는 풀 전략, 바로 소비자를 자극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적용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기출문제로 당연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